월요일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가 알고 보니 남장 여자였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실제 이 사건으로 5억 원이 넘는 금전적 피해까지 발생했다는데요. 이렇게 신분을 속이고 접근해서 신뢰관계를 쌓고 결혼이나 교제를 미끼로 돈을 갈취하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범죄 수법도 점점 더 교묘해져서 이제는 딥페이크 기술까지 동원되고 있다는데요. 문제는 법과 제도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일 겁니다. 일반적으로 로맨스 스캠 처벌 수위가 보이스피싱보다 낮아서 범죄에 경각심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잠시 뒤 사건 노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은퇴할 나이에도 일을 하는 고령층 등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70대 이상 노인 4명 가운데 1명은 취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런 실버 취업자들이 일터에서 불합리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 백서에서 알려드릴 겁니다.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다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참여하실 번호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을 고발했어요. 전공의 집단행동. 네, 맞습니다. 일단 내일까지로 복귀 시한을 또 마지노선을 정해놨잖아요. 복지부는 이 5명 외에도 인터넷에서 단체 행동을 교사한 것으로 보이는 여러 건의 선동글을 올린 사람들도 함께 고발했습니다. 복지부가 고발한 사람들 중에 의사협회 관계자는 5명, 김태구 비대위원장 비롯해서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노환규 전 의협회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 이렇게 5명이고요. 동시에 인터넷에 집단행동을 선동하는 글을 올린 사람들을 함께 고발을 했는데 정부는 이들이 그 전공의들의 움직임을 지지하고 선동하고 법률 지원 등을 통해서 교사하고 방조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으로 인해서 이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가 방해받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 내부에서는 물러설 수 없다. 이번에도 밀리면 앞으로 어떤 정책도 추진할 수 없다라는 강경론이 거센 상황이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내일이 업무 복귀 시한으로 정부가 딱 점을 찍어놨는데 네. 정부는 이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면허정지 처분, 사법 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밝힌 상태고요. 그렇지만 어제도 잠깐 봤지만 복지부가 들고 나온 것 중에 의료사고 특례법이 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환자 단체들은 의사들에 대한 특혜다 또 반발을 하고 있고요. 지금 서울 5개 대형 병원 빅5 인턴 600여 명 가운데 90% 가까이가 이미 임용을 포기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내일까지 과연 어떤 반전이 생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의료 공백이 심각해지면서 피해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90대 암 환자가 전공의가 없다는 이유로 닷새나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논란이 일고 있어요. 네, 이 JTBC가 이 환자의 아들과 인터뷰를 또 갖고 상세하게 취재를 했는데요. 이 91세 A씨 전립선암 말기 환자입니다. 지난 13일부터 알 수 없는 이유로 피부가 벗겨지고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병원으로 갔죠. 근데 응급실에 갔는데 진료를 거부당했고요. A씨 아들은 병원 앞에서 울면서 사정을 했고 고령 환자인 A씨는 입구에서 춥다고 벌벌 떨어야만 했습니다. 네. 나흘 동안 대학병원 5곳에서 진료를 거부당했고 닷새째가 되어서야 한 곳에서 겨우 받아줘서 입원을 할 수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 사이에 기간이 있어서 이제 의식은 온전치 못한 상태입니다. 네. 지금 병원을 떠난 사람들 또 남아서 지키는 사람들
이렇게 있는데 남아있는 의료진과 환자 사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현장에 남은 의료진들은 업무 과중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한 응급의학과 교수는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SNS 글을 올렸다고요. 네, 조용수 전남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윤 대통령님 부디 이 사태를 좀 끝내달라. 다 잡아다 감방에 넣든지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고 손을 털든지 어느 쪽이든 좋으니 평소처럼 화끈하게 질러주시면 안 되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또 짖는 개는 안 무는 법이고 빈수레가 요란하다는데 대체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질질 끄는지 모르겠다. 싸우는 놈 따로 이득 보는 놈 따로 지나고 보면 고생한 거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다. 이렇게 토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얘기가 이렇다 할 대안 없이 사태를 장기화하면서 환자만 생사를 오가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또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어차피 시민들에게 저는 돈만 밝히는 의사 한 명일 따름이고 동료들에게는 단결을 방해하는 부역자일 텐데 실상은 병든 환자 곁을 떠나지 못하는 소시민 의사일 뿐이다. 이러다가 사직이 아니라 순직하게 생겼다.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동료들에게는 어떤 부역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거는 뭔가 조직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명을 저버리지 않고 현장을 지키는 의료인들에 대한 어떤 구제책이라든가 차별화를 주지 않고서는 앞으로 이런 의료업계 안에서 파업에 대한 의식은 되레 더 공고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지금 또 정부가 뭐 3개월의 면허 적응지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는 있지만 시민들 시선에서는 그런 면허가 있기 때문에 3개월 쉬고 오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시선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번 딴 면허가 마치 의사들에게 이런 천하무적의 방패로서 쓰여서는 안 되는 거죠. 한편 한의사들은 국민들의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성명을 냈어요. 네, 대한한의사협회가 국가의료체계 붕괴 비상사태 3만 한의사를 투입하라라는 성명을 냈는데요. 정부는 언제까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양의계의 무책임한 행태를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이냐면서 의료인으로서 기본적인 소양마저 망각한 채 특권의식에 빠져 환자를 방치하고 있는 양의계가 다시는 이러한 경거망동을 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징계와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한의사업계에서 줄곧 주장해왔던 내용들입니다. 1차 의료에 대한 참여를 확대해야 된다는 주장, 또 응급의약품의 종별 제한을 없애서 한의사가 이걸 또 활용하도록 하고 기본적인 예방접종을 한의원에서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식으로 해서 의료인 직역 간에 지금 장벽이 너무 높으니까 그런 불필요한 장벽을 낮춰야 된다. 한의협회는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의사의 사회적 책임, 의료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네, 먼저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이런 집단행동을 중단하라고 촉구를 하고 밥그릇 지키기 외에 다른 명분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도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놓은 제안이 지금 5%밖에 공공병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병원을 2배 이상 확대를 하고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된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또 정부의 방책대로라면 그 많은 의사들이 피부 미용을 하거나 비급여 돈벌이를 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라는 부분도 빼놓지 않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선거용 포퓰리즘이자 시장의료를 고착할 의대 증원이 아닌 공공성이 담보된 의대 증원을 촉구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흐를수록 이렇게 병원 노조도 그렇고 간호협회, 보건의료노조, 의료계 안에서도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조금씩 설득력을 잃어가는 건 아닐까 싶어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무조건적인 증언이라든가 보여주기식 잡아들이기 이런 게 아니라 필수 의료를 다질 실효성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지적에 무게가 실리고 있고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봤던 게 서울대 의대 학장이 이번에 졸업식 축사에서 쓴소리를 내놓은 건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어제 서울대 의대 학위 수여식이 열렸는데 김정은 서울대 의대 학장이 여러분은 사회에 숨어있는 많은 혜택을 받고 이 자리에 서 있다. 이렇게 운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화두에 대해서 국민은 우리 대학에 더 높은 사회적 책무성을 요구하고 있고 여러분은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회에 숨어있는 많은 혜택을 받고 이 자리에 서 있기 때문이다. 강조를 했고요. 또 의사가 숭고한 직업이 되려면
경제적 수준이 높은 직업이 아니라 사회적 책무를 수행해야 되는 직업이다. 이런 부분을 짚어내면서 받은 혜택을 사회에 돌려줘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진 의사, 또 책무를 위해 희생하는 의사가 될 때 국민 신뢰 속에서 의학계를 이끌어갈 수 있다. 이런 부분도 강조를 했고요. 이날 졸업식도 여타 의대 졸업과 마찬가지로 의사 윤리 강령 선서를 외쳤습니다. 이 선서를 한 번쯤 상기하고 되짚어보는 의사들이 더 많이 양성이 될 수 있길 바라봅니다. 네. 대통령실 입장도 나왔다면서요. 대통령실이 이번에는 의협에 대해서 그 대표성의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의협의 대표성을 띄기 어려우니까 의료계 중지를 모아달라 이렇게 호소를 한 건데요. 네. 이미 정부가 조금씩 그 이번 사안에 협의할 상대로 의협이 아닌 새로운 기구를 제안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개원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이게 전공의들을 대표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논의 테이블에서 어떤 필수 의료 분야에서의 이탈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지적이 제기가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도 전공의 관련 과제를 의협비대위가 나서서 대화를 하는 건 좀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계산도 있을 수는 있겠죠. 의협 중심으로 공고하게 목소리를 내던 거에 좀 균열을 내볼 수는 있겠으나 그럼에도 의료 전문가들도 이 전공의를 중심으로 한 논의기구를 구성해야 된다라는 제안을 내놓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의협은 정부가 장난질을 치고 있다라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전공의 협의회 회장도 우리 비대위 위원이다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고요. 정부는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중대본 회의를 열어서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네, 다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선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어요. 네, 지금 한창 진행 중이고요. 일단 어제 열렸던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도 조금 살펴보면 이 자리에서 여야 정쟁이 이어졌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김혜경 씨 의혹에 대한 공방이었는데 그 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받는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그럼 청탁금지법에 해당되지 않냐. 대법관 후보자니까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근데 신숙희 후보자는 여기에서 그 대법관 후보자로서의 의견을 물어보는 거라면 답변하기 어렵다라면서 좀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김건희 여사 얘기가 나오니까 국민의힘도 김혜경 씨 의혹 거론하면서 맞불을 놓는 그런 정쟁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엄상필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신문제 이런 질의들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엄 후보자는 미리 답변서에서 개선 취지에 충분히 공감할 부분이 있다라는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 구속을 대체할 수 있다면 무죄 추정이나 불구속 수사 원칙을 존중하고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하는 쪽 그러면서 실체 진실 발견이나 피해자 보호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고요. 구체적인 조건으로는 전자장치를 부착한다거나 뭐 접근 금지 이런 쪽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또 사형제 존폐와 관련해서는 폐지를 고려할 만하다. 비교적 전향적인 입장을 냈는데 네. 그러면서도 합헌으로 선언된 상황에서 선고 가능성을 또 배제할 수 없다라는 단서도 달았습니다. 엄상필 후보자는 윤 대통령하고 사법연수원 동기인데요. 나이는 윤 대통령이 8살 많고요. 동기이지만 또 최근에 그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적 만남이 있었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검찰 동기 모임에서 한 번 정도 만난 기억이 있다. 요 정도로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 주도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는데요. 전망은 어떤가요? 여당은 이날 해당 법안 처리에 반대해서 퇴장을 했고요.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로 무기명 투표에 붙여졌는데 총 투표수 18표 가운데 찬성표 모두 18표였습니다. 이때 민주당 의원 17명 또 녹색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참여를 했는데 이 선구제 후구상이라는 게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말 그대로 먼저 구제를 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어떠한 이 대통령령으로 기관을 정해서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정부가 되겠죠? 매입을 해서 피해 임차인 먼저 구제를 해주고 네.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해서 비용을 보전하자. 요게 골자입니다. 예, 그런데 국토부는 난색을 표했고요. 수조 원 규모의 국민 혈세가 투입될 뿐만이 아니라 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가 이른바 서남권 대개조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김포공항의 명칭을 바꾸겠다는 내용이 눈에 띄어요. 네, 서울 김포공항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국제선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건데 뭐 여기에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 외국에서 김포공항으로 들어오려면 서울에 온다라는 서울이라고 또 들어오는 거니까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서 이번에 서울시도 그렇게 방침을 정한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김포공항 국제선 전세편 운영 규정을 2,000km에서 3,000km로 확대하는 방안도 정부에 건의하는 등 실무 작업에 착수를 하기로 했고요. 이 서남권 대개조 다음으로는 그 준공업 지역으로 묶여 있던 금관구라고 하는 금천 관악구로 네. 양천 영등포가 들어가는데 이 지역들이 6, 70년대에는 사실 산업화를 이끌었던 지역들이죠. 그 말인즉슨 제조업 중심지로서 그만큼 오래됐다는 것이고 이게 낙후될 가능성이 네. 있었다. 작은 공장들이 그만큼 흩어져 있고 또 근대화를 상징한다는 건 그만큼 철도가 일찍 놓였는데 지금으로선 철도가 또 도로를 막는 경향이 있죠. 중공업 지역이라서 개발도 막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규제를 대폭 개선을 해서 미래 첨단 융복합 산업 공간으로 혁신을 한다는 게 서울시의 계획인데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 250%로 제한돼 있었던 걸 400%까지 완화를 한다는 거고요. 또 오세훈 시장이 그 전에 한강 르네상스 발표를 했고 전통적으로 강남 지역은 계속 발달이 들어가고 신규로 뭐 용산, 성수 이쪽 동부 지역에 힘이 실린 것에 비하면 서남권은 또 배제돼 있던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총선을 겨냥한 지원 사격의 성격을 지우긴 어려워 보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얼마 전에도 용산 개발을 11년 만에 다시 꺼내들었고 여기서 용적률을 1,700%까지 뭐 허용한다 이랬었거든요. 네. 근데 서울 내에서 비교적 야권 성향이 강한 곳으로 분류되는 서남권에 또 그리고 비교적 오세훈 시장 개발 청사진에 좀 뒤로 밀려나 있던 감이 있었던 서남권을 총선 코앞에 두고 개발 카드를 내놓는 건 아닌지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지점이고요. 김포 서울공항도 이 서울 이름이 들어가는 거에 공감을 하면서도 이게 공교롭게도 김포의 서울 편입과 미묘하게 겹쳐지는 부분인 것도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화제를 좀 바꿔볼까요? 일본 도쿄전력이 오늘부터 17일간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4차 방류를 시작한다고요? 네, 도쿄전력 측은 지난해 8월에 처음 그 방류를 시작해서 11월까지 총 3번을 방류했고 이번이 4번째 방류인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 전처럼 약 7,800톤 방류할 거라고 하고요. 방류 기간은 17일 정도 들어갑니다. 그동안 방류된 오염수가 2만 3천여 톤, 이번 방류까지 합치면 총 3만 1,200톤인데요. 일본 당국은 오염수 방류에 따른 문제는 없다. 또 주변 해역 관측에서 모두 방사성 물질 검출 기준치를 밑돌았다라고 네. 설명을 했는데 그럼에도 후쿠시마 현지 매체에서는 또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FTV라는 매체인데요. 오염수 누출 등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고 폐로 작업도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정치권으로 좀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대구 경북 지역을 포함한 25개 선거구의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어요. 네, 지역구 현역 의원 물갈이가 있을지 여기에 관심이 제일 쏠리는데요. 1차 경선을 보면 그 페널티 받았던 현역 의원들이 모두 공천을 확정지었기 때문에 이번 2차 또 텃밭에서도 생각보다 현역 물갈이 폭이 훨씬 더 적을 수도 있다라는 네.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국민의힘 공천도 실상은 친윤 핵심 인사들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영입한 외부 인사들이 대부분 공천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친윤계 인사들이 대거 생존했는데 어떻게 보시느냐? 했더니 한동훈 위원장이 내가 안 나가지 않았느냐라고 되묻습니다. 이거는 좀 대표적인 논점 흐리기 화법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지금까지 여당 공천들 지금 동아일보는 늙은 공천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물론 저도 쇄신이라고 했을 때 어떤 한 인물의 스타성에 기대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는 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혁신이 보이지 않는 거죠. 네. 132명 후보 가운데 40대 이하가 18명뿐인데요. 지난 총선보다도 5.9%포인트 줄었고요. 여성 공천도 지난 공천보다 2%포인트가량 줄어들었습니다. 민주당 상황도 살펴봐야겠죠. 이른바 친문 인사로 꼽히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민주당 공천에서 사실상 배제됐는데요.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네, 여기에 정말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 어떤 거취 표명이 있을까 봤더니
이제 당 지도부에 결정을 재고해달라 촉구했습니다. 자신을 거치는 이 지도부의 답을 들은 이후에 표명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네. 임종석 전 실장은 양산회동에서 이재명 대표가 약속한 명문정당과 용광로 통합을 믿었다. 지금은 그저 참담할 뿐이고 왜 이렇게 하는지 납득이 되질 않는다라고 밝혔고요. 그러면서 총선에서 패배를 하면 우리는 모두 씻을 수 없는 죄인이 된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믿고 싶고 방향을 바꿀 시간이 있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총선보다 대선을 보고 친문 구신점에 싹을 자르는 거다라는 해석까지 나오는데 사실 이번에도 임종석 전 실장 이렇게 컷오프까지 예상들을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향적인 결단이 있을지는 이제는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회의적인 상황입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일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41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점심 이후 나른해지기 쉬운 시간입니다. 돌발 구간에 당황하지 않도록 전방 주시를 부탁드리는데요. 먼저 작업으로 정체 길어진 곳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입니다. 남양주 요금소부터 화도 쪽으로 3km 구간 화도 3차로의 작업 여파를 크게 받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은 반월터널에서 부곡 사이와 이후 용인에서 양지 터널 쪽으로 긴 구간 더디고 반대 인천 방향 둔내터널 안 1차로도 작업으로 차단돼 있어서 살펴 지나셔야겠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 구리에서 판교 방향은 서하남 4차로가 대형 화물차 추돌 사고로 차단돼 있습니다. 하남 분기점부터 정체가 심하고요. 이전 구리 남양주 요금소부터 상해까지도 차가 많습니다. 판교에서 일산 방향은 계양부터 송내까지 길게 막히는데 조금 더 가서도 장수 부근 5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부근으로 서행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당신의 귓가로 특급 배송해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 우리 사회를 들끓게 한 사건을 살펴보는 사건 노트 시간이 있죠.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살펴볼 사건은 최근 방송을 통해서 알려진 사건인데요. 결혼을 약속해서 5억 넘게 빌려준 남자친구가 알고 보니 남장 여자였다고요. 예, 2022년에 발생한 사건인데 피해자는 그 인터넷 1인 음악 방송하는 분 같아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본인의 어떤 개인 신상이 다 노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범인들은 이런 개인의 취향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어떤 프로필을 이미 파악해 놓고 네. 거기에 맞게 맞춤 사기를 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이 가해자 같은 경우는 나이가 40대 후반 정도 되고 피해자 되는데 네. 원래는 이제 성별로 태어날 때는 여자였었는데 이 트랜스섹슈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복장 도착일 수도 있고 아마도 그 중간쯤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도착증과 아니면 트랜스섹슈얼 중간 정도 있는 경우가 보통 이런 형태의 사기꾼들한테 제일 많고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그렇게 사귀었다기보다는 일방적인 구애를 통해서 그 사람의 취향에 맞는 걸 다 해주니까 마치 사귀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고 네. 과도한 선물 공세를 통해서 처음에는 접근을 했다가 일정 시간 지난 뒤에는 그 사람한테 돈을 뭐 몇백만 원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뭐 몇 억까지 그래서 최종 5억 넘게 피해가 왔고요. 네. 그 사람 명의의 그 신용카드라든가 핸드폰까지도 다 명의를 해서 쓰는 지금은 사라진 전형적인 형태의 옛날 말로는 혼인 빙자 간음죄의 사기인데 네. 지금 그 죄가 없어졌고 그냥 사기죠. 로맨스 사기죠. 네. 그런데 이 피해자분이 사기였다는 걸 깨닫고 고소할 때까지도 이 남자친구가 여성이라는 걸 몰랐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전청조 사건에서도 금방 알 수 있는 것처럼 네. 일정 정도의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범죄자들의 가스라이팅 기술은 실제로는 이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이 사람은 여자지만 수염도 붙이고 네. 남자 복장을 이렇게 가꿔서 접근했기 때문에 전혀 여자라는 의심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원래 사기꾼들이 이런 방식의 어떤 자기 스스로를 얼굴을 바꾸는 기술이 아주 능합니다. 말투라든가 이런 것도 훈련을 하고 이제 그 사람에 맞는 취향의 남성의 말투와 이 매너를 그대로 훈련을 합니다.
이런 범죄자들이. 근데 전청조 사건 때도 어떻게 남현희 씨가 전청조가 여자인 걸 몰랐냐라는 예.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피해자 입장이 되면 의심하기가 쉽지 않은가 봐요. 아유, 의심 잘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거의 뭐 89% 이상은 보통 사람도 그리고 뭐 공직자나 경찰도 사실 의심해서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만한 세팅 범죄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필요한 욕구와 피해자가 욕구와 바라는 취향대로 하기 때문에 네. 당연히 그걸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신원을 이렇게 뭐 해달라고 사실 어떻게 합니까 그걸. 자기를 숭배하듯이 좋아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상대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이후에 금품을 편취하는 로맨스 스캠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면서요. 우리나라는 이제 작년에 뭐 신고된 것만 111건, 그 피해액은 한 40억 정도 되는데 네. 그거 한 3년 단위 한 뭐 배씩 늘어났습니다. 20억, 30억, 40억 올라갔고 신고 건수는 한 50에서 110건까지 급증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피해액이 6,50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상태인 거예요. 전 세계적 추세군요. 그렇죠. 국제적으로 이게 사이버 공간의 문제라든가 네. 이런 어떤 사이버 익명성 문제가 연관된 거죠. 이렇게 국적과 직업은 물론이고 이번 사건처럼 성별까지 바꾸는 경우가 많은가요? 보통 처음에 로맨스 스캠이 이렇게 문제가 됐을 때는 나이지리아 쪽에서 조직적인 범죄로 드러났습니다. 나이지리아가는 영어권인데 네. 흑인 조직폭력배들이 로맨스 스캠을 자신의 자금원으로 하는 범죄 때문에 특히 나이지리아, 라이베리아 같은 아프리카이면서 영어권인 쪽에서 마치 미군, 그러니까 파병된 미군인 양 행세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그 SNS에 프로필 사진을 흔히 말하는 백인 여성이나 백인 남성으로 이렇게 치장을 하고 네. 자기가 이제 어떤 뭐 예를 들면 백인 장교인데 뭐 귀국을 주한미군으로 왔다가 귀국하면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하니까 국적과 직업과 성별을 바꾸는 거는 매우 쉽고 성별까지 바꾸는 건 이거 딱 보면은 여성인 줄 알았는데 남성이고 남성인 줄 알았는데 여성이고 이런 경우는 흔합니다. 이번 사건도 최근 좀 앞서도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떠들썩했던 그 전청조 사건하고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에요. 느낌은 비슷한데 전청조는 직접적으로 이제 유명인한테 가스라이팅을 해서 그 사람을 이용한 사기를 친 거고 네. 이 로맨스 스캠의 일반적인 내용은 사이버 공간, 그러니까 익명성에 기대서 프로필을 바꿔치기 하는 그 스캠이 바꿔치기 사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로맨스를 가장한 바꿔치기 사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딥페이크 기술도 워낙 발전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진짜 많겠어요. 예. 예전 같은 경우는 음성만으로 네. 했는데 요새는 동영상 통화를 하는 겁니다. 네. 근데 그게 딥페이크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실제로 얼굴만 유명한 어떤 아주 멋있게 생긴 백인 남자, 아주 아름답게 생긴 백인 여자를 네. 가장해서 딥페이크를 만들어 갖고 동영상을 내용을 입에서 얘기하도록 AI까지 동원해 갖고 네. 하는 기술입니다. 정말 속기가 좀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청조 씨는 연모의 감정이 커져서 가슴 절제술까지 받은 것이며 괴물은 아니다. 그리고 끝까지 남 씨를 사랑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이 점이 좀 특이했어요. 근데 이제 그 재판부도 이 전 씨를 담당했던 재판부도 이거는 사실은 신뢰할 수 어렵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네. 이런 종류의 상습적인 사기꾼들은 이들이 말하는 대부분의 이런 얘기들은 본인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는 사기를 친 게 아니라 사랑을 한 거라는 주장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내 사랑을 왜 당신들이 판단하냐 이런 소리입니다. 네. 근데 사실은 사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사기를 치도록 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거는 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규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럼 법적으로도 본인에게 좀 유리해서 그런 주장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자기가 직접 사기쳤다고 하면 변명의 여지가 없죠. 네. 근데 그 사람을 사랑했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사기를 쳐준 걸 내가 왜 책임지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로맨스 스캠이라든가 이런 혼인민자 사기의 가장 핵심적인 논리 구조가 되는 거죠. 근데 남현희 씨도 공범으로 봐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그때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경찰도 공모 의혹에 대해서 수사 중이라면서요. 근데 경찰도 사실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겁니다. 네. 아직도 지금 이게 송치가 안 된 것이 왜냐하면 이제 송치가 되려고 하는데 네.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끌 일이냐? 왜냐?
아니 공모했으면 한 거지 아니면 안 한 거지. 근데 이게 애매한 게 사실 이게 실질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가치에 따라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사실 잘 좀 애매합니다. 남 씨가 분명히 어떤 행위를 했지만 그게 알고 한 건지 모르고 한 건지 진실의 영역, 가슴 양심의 영역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게 사실은 실제로 로맨스 스캠이라든가 혼인비자 사기의 대표적인 어떤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딱 떨어지게 예, 예. 증명해내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신 어렵습니다. 거죠. 인간의 감정이 개입된 부분이게 그런 거죠. 사기 혐의를 받는 전청조는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로맨스 스캠 범죄만으로 내려진 형량은 아닌 거잖아요. 아니죠. 이거 말하자면 다른 부분도 있고 또 누적된 범죄의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사기라고 하면은 전체 액수를 확정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액수가 40억, 50억 이렇게 되지만은 네. 그 중에 내가 호의로 준 거는 빼고 같이 한 건 빼고 그러면 실제 남는 건 얼마 없는 네.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기 이런 특히 이런 감정이 개입된 사기는. 그렇군요. 그럼 일반적인 로맨스 스캠 범죄의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로 나와요? 이것도 사실은 천차만별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로맨스 스캠이라고 하는 죄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법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일반적인 사기에서 사람을 사기를 쳐서 이제 그 금액을 편취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액수가 늘어가면 특경법으로 올라가고 가중 처벌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 범죄자들은 그 액수가 5억이 넘지 않도록 50억이 넘지 않도록 매우 심각하게 조정을 합니다. 아, 합의를 미리 합니다. 네. 그러니까 외상 합의도 하고. 그러니까 내 총의 그 어떤 범인의 그 전체 액수가 5억이 넘을 것 같으면 불연하게 쫓아가서 합의를 해갖고 4억으로 내리면은 법조항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50억 낮춰주고. 이게 사실은 이런 범죄의 사기를 이렇게 처리해도 되나라고 할 정도로 피해자분들은 되게 당황하십니다. 네. 왜냐 언론에 보도되고 상당히 보는 거 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범죄자인데 실제로 재판정 가보면은 네. 전체 액수가 너무 내려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미 그건 선합의로 끝내갖고 액수 자체가 확 떨어지니까 형량이 네. 많아야 5년? 음. 그러니까 몇십억 넘게 했지만 실제로는 근데 그것도 신급이 올라가에 따라서 떨어지고 그래서 실형은 한 3, 4년도 안 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좀 처벌을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의 법 체계가 이런 재산 범죄에 대해서 우리 판사님들이 실제로는 그렇게 엄하게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형은 엄하게 처벌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죽이거나 뭐 다치게. 근데 네. 이런 돈이 개입된 문제는 기본적으로 민사관계라고 보십니다. 그러니까 사기 이전에 민사관계에서 어떻게 되다가 사기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근데 범죄학자들이 생각하는 건 그건 아니다. 사기를 애초에 생각을 하고 사기를 친 거지 민사를 하다가 사기된 건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범죄학자와 법률학자의 큰 차이입니다. 이게 아까 제가 나이지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자들은 조직범죄로 이런 걸 하거든요. 이거는 그 단순 사기로 하면 안 되죠. 조직범죄 사기로 봐야죠. 그렇군요. 뭐 처벌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우리 아이들한테 경제교육을 시키나요? 경제교육 안 시키죠. 예, 경제교육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사이버 공간에서 신뢰와 불신에 대한 기준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푸사가 있다고 믿지 말고 카톡이 어떤 익명 카톡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페이스북에 누가 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받고 인스타그램에 DM이 왔을 때 어떻게. 이걸 우리 아이들한테 사실은 가르치고 그것을 훈련시켜야 되는데 네. 그냥 맡기죠. 어른들은. 근데 어른들도 모르니까 당하고. 아,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어른들이 어린 시절에는 이런 가상 공간이 없었죠. 없었기 때문에 잘 교육을 하고 싶어도 잘 몰라요. 그래서 학교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학교에서 사이버 공간의 교육을 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해야지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네. 사건 노트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사건 사고 뉴스를 살펴보는 하프타임 뉴스 준비되어 있고요. 일터에서 나를 지키는 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그리고 생활 속 궁금증을 풀어보는 한낮의 과학실 코너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 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한국 영화 가운데 이제껏 가장 많은 관객 수를 기록한 영화는 2014년에 개봉한 명량입니다. 이 영화는 정유재란 초반에 일어난 이순신 장군의 활약상을 보여준 명량해전을 다룬 내용인데요. 개봉 당시 기록한 1761만 명의 관객 수가 10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는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영화 명량은 한국 영화의 최다 관객 수를 기록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운데 어느 것보다 그 정도가 높거나 세다는 것을 나타낼 때 한자 가장 최자를 써서 표현합니다. 요즘 일상 대화에서나 여러 매체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표현으로 최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최애 간식이라든지 최애 드라마 같이 쓰이는데요. 얼핏 들으면 표준어가 아닌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애는 가장 최자에 사랑 애자를 쓰는 명사로 가장 사랑함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동사로도 쓸 수 있는데요. 최애하다. 사람이 어떤 대상을 가장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또 어떤 것을 좋아한다고 할 때 애정하다라는 표현도 많이 들을 수가 있죠. 애정은 사랑하는 마음이란 뜻과 남녀 간에 서로 그리워하는 마음 또는 그런 일이란 뜻을 가진 명사인데요. 여기에 하다를 붙인 애정하다는 앞서 말씀드린 최애하다와는 다른 경우입니다.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은 표현입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지금 전국의 하늘에 구름이 많이 껴 있고요. 일부 지역은 흐립니다. 인천과 경기 남부 서해안, 충남 북부에는 낮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공기는 종일 깨끗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강릉 9도, 대전 대구 11도, 광주와 부산 제주 13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요. 예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2월의 마지막 날인 내일은 충청도와 남부지방에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새벽에 제주도와 충남 서해안, 남해안부터 비나 눈이 내리기 시작해 점차 그 밖에 충청도와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고요. 전라도 동부 내륙과 경상 서부 내륙에는 곳에 따라 1에서 5cm, 제주도 산지에는 최고 10cm의 눈이 내려 쌓일 전망입니다. 또 내일 오후부터 모레 사이에 전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내일까지 강원 동해안과 경상도 해안에서는 높은 너울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3일절인 모레부터는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모레 아침에는 서울이 영하 5도, 글피 토요일에는 서울 영하 7도, 부산 영하 4도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9.1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 배제를 당한 대표적 친문인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도부의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강세 지역인 TK를 포함한 경선 결과를 발표하는데 현역 물갈이 폭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공의 복귀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의협 관계자들을 고발한 데 이어 전공의들의 집을 직접 찾아가 업무 복귀 명령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사단체의 반발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4분기 출산율은 처음으로 0.6명대까지 내려갔습니다. 경찰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에 대해 10대 중학생의 우발적 범행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장재현 감독의 오컬트 영화 파묘가 개봉 일주일 만에 누적 관객 수 3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경기도 안성의 복합 쇼핑몰에서 한 여성이 번지 점프를 하다 8m 아래로 추락한 사고 저희가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당시 현장에 있던 안전요원이 일한 지 2주 된 아르바이트생이었다고요? 어제 안성시에 있는 스타필드 스포츠 체험 시설의 번지점프 기구에서 69세 여성 A씨가 구조용 고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떨어져 끝내 숨졌다고 전해드렸는데요. 네.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사망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안전요원이 일한 지 2주 된 아르바이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르바이트생은 안전 관련 자격증이나 기술을 보유한 전문가도 아니었습니다. 안성 스타필드 사업장에는 이처럼 안전요원으로 아르바이트생만 두고 있었고요. 아르바이트생들은 보통 입사 뒤 5일에서 한 10일 정도 교육을 받고 바로 현장에서 일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번지점프장에 추락, 방지망이 없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A씨가 떨어졌을 당시에도 얇은 매트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사고 당시 안전요원으로 일했던 아르바이트생은 경찰 조사에서 실수로 몸과 밧줄을 연결하는 안전고리를 안 걸었다라고 진술을 한 상태입니다. 네. 이 사고의 1차적인 책임이 있는 안전요원은 현재 형사 입건된 상태입니다. 이 스포츠 체험시설은 안성뿐만 아니라 하남, 고양, 수원 스타필드에도 있는데요. 신세계 프라포티 소유의 스타필드에 입점한 임대 매장입니다. 그래서 신세계 프라포티 측의 안전관리를 어떻게 그동안 해왔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관계자는 임대하는 매장이라 어제 같은 사고를 미리 발견하기에는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입점한 번지점프 운영사에게 안전점검 결과를 공유받는 수준이라는 건데요. 경찰은 이번 사고가 중대 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너무 안타깝게 소중한 목숨을 잃게 된 69세 A씨인데 사업장에서는 전적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철저한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요. 네. 사고 직후에 이곳을 이용했던 고객들 사이에서는 예전부터 위험해 보였다 이런 경험담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사고 직후 고객들 사이에서는 원래 위험해 보였다라는 경험들이 쏙쏙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1년 전 올라온 번지점프 영상이 회자되고 있는데요. 이 영상은 스포츠몬스터 번지점프 망설일 기회 주지 않고 무릎을 밀어라는 제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한 여성이 번지점프를 망설이자 아르바이트생으로 보이는
남성이 여성의 무릎을 밀어 낙하하도록 유도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네. 여기도 하강하는 바닥에는 얇은 매트 한 장뿐입니다. 영상 속 번지점프는 안성 스타필드가 아닌 물론 다른 지점이었는데요. 이번 사고가 난 곳도 안전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은 마찬가지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교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서울 서희초등학교 사망 교사에 대해서 순직이 인정이 됐어요. 네, 저희가 교사는 다른 직업보다 더 순직 인정이 어렵다라는 점도 이 시간에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순직이 다행히 인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8월 17일 신림동 등산로에서 출근길에 폭행당해 숨진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서도 순직을 인정했습니다. 서울교사노조는 SNS를 통해 218일이 지난 이제야 순직이 인정돼 기쁨과 서글픔이 느껴진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고인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이 될 때까지 함께하겠다라는 심정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희연 교육감도 그토록 염원했던 서희초 선생님의 순직이 인정됐다. 선생님의 명예를 지키고 교육 전문가로서 모든 선생님을 존중하는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다라고 글을 썼습니다. 여기에 또 한 번 한국교육단체총연합회에서도 새학기 준비에 여념이 없는 전국 교육 현장에 간절히 바라던 소식이 전해져서 너무 다행이다. 고인의 한과 유족의 슬픔을 다소나마 더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서희초 1학년 담임을 맡고 있던 A씨였는데요. 지난해 7월 자기 반 교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이 되면서 사회적으로 충격을 줬습니다. 사망 직전까지 학교 폭력 사건을 처리하던 과정에서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괴로워했던 것이 알려지면서 학교 현장의 교권 침해가 사회적인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네. 고인의 49제였던 지난해 9월 교사 약 20만 명이 공교육 멈춤의 날을 선언하고 거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A씨 죽음은 교사 수십만 명에 참여한 교권 회복 운동의 불씨가 됐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 회복 사법의 국회 통과마저 끌어냈습니다. 다만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죠. 그래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은 서희초 교사의 순직을 환영하면서도 정부가 교권 침해 대책을 아직까지 마련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희초 선생님의 희생은 순직으로 인정받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건데요. 크게 세 가지를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서희초 사건의 진상규명, 두 번째로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비롯한 각종 교권 침해 대책 마련, 세 번째로는 교사 순직 인정제도 개선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해 8월에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출근길에 폭행당해 숨진 초등학교 교사도 순직이 인정됐습니다. 네. 한국인이 가장 즐겨 찾는 외식 메뉴 중에 하나가 바로 삼겹살일 텐데요. 식당에서 삼겹살 가격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근데 도매가는 오히려 떨어졌어요? 이게 학교 다닐 때 이제 대학생 때 보통 1인분에 4,000원에서 한 5,000원이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 뒤로 점점 더 비싸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인분 시킬 때마다 그래서 쌀밥으로 배를 채우곤 했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 외식 물가가 너무 올라서 삼겹살 한 번 먹기도 겁난다라는 분들도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돼지고기 가격이 그렇게 올랐을까 보니 최근 돼지고기 도매 가격이 작년 9월부터 5개월째 오히려 내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가격이 내려가면 식당에서 파는 삼겹살 가격도 내려가야 하는데 문제는 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외식 물가는 더 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왜 내려가고 있을까 찾아보니 지난달 돼지고기 경매 낙찰 가격은 1kg당 4,864원으로 지난달보다 4.6% 하락했고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는 8.5% 내려갔습니다. 도매 가격이 떨어지자 대형마트 그리고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소매 가격도 같이 내려갔는데요. 삼겹살 100g당 전국 평균 소매 가격은 지난해 말 2,442원이었는데 이번 달에는 2,373원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가 이상합니다. 시장에서는 뚝뚝 떨어지는데 식당에서는 삼겹살 가격이 쭉쭉 올라갑니다. 외식 업계는 재료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건비, 전기 그리고 가스요금 등 다른 비용이 오른 점을 고려해야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네. 하고 있습니다. 식당 가격은 2022년과 비교하면 2년 만에 14.4%나 올랐습니다. 이 수도권 식당 중에는 삼겹살 1인분을 2만 원에 판매하는 곳도 등장을 하면서 조만간 평균적인 가격도 2만 원대를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식당의 고기 가격이 이렇게 오르자 슈링크플레이션 꼼수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줄어든다라는 뜻의 슈링크 그리고 물가 상승을 말하는 인플레이션이 합쳐진 단어인데요. 소비자를 눈속임하는 수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격 안 올렸어요 하면서 가격은 그대로 두되 1인분을 200g이 아닌 120g으로 줄여서 판매를 하는 수법입니다. 네. 근데 뭐 삼겹살뿐만이 아니고요. 명절이 지나면 좀 내릴까 싶었던 과일값도 좀처럼 내려가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명절이 지나면 좀 내릴까 싶었던 과일값 설 연휴가 지났지만 도통 내려가지 않습니다. 여전히 비싼데요. 2월 하순 기준으로 사과 10개의 소매 가격은 지난해보다 27% 올랐고 배 10개는 4만 원을 넘어서 4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도 대책을 내놓긴 했습니다. 정부가 흠집이 낮거나 모양이 나빠서 저렴한 이른바 못난이 과일과 수입 과일을 시장에 대량 공급하기로 합니다. 오는 4월까지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 수입 과일 2만 톤을 대형마트에 추가 배정하기로 했고요. 네. 특히 맛과 신선도에 문제가 없지만 흠집이 났거나 모양이 좋지 못한 과일, 이른바 못난이 과일을 대량 공급하기로 한 건데요. 이 사과와 배의 경우에는 작황이 부진해 못난이 과일이 평년보다도 서너 배나 늘었는데 일반 과일보다 30%가량 저렴합니다. 이 외에도 참외처럼 대체 과일이 출하되는 5월 전까지 166억 원을 더 투입해서 사과와 배를 중심으로 최대 40% 할인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비싸서 선뜻 손이 가지 않았던 과일, 이번에는 손이 조금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무서워서 장바구니에 못 담았던 과일들 못난이 과일 이용해서 좀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뉴스 살펴볼게요. 부산에서도 100억 원대 전세 사기 의혹이 터졌어요. 예, 27세대가 입주해 있는 빌라인데요. 세입자들이 공동담보대출에 대해 알기 어렵다라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소개해준 사람은 공인중개사 자격조차 없었습니다. 보증금 1억 3천만 원을 내고 8년째 빌라에 살고 있는 한 입주민은 지난해 말 믿을 수 없는 통보를 하나 받습니다. 투자에 실패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라고 알려온 집주인은 곧바로 그리고 잠적해버렸습니다. 이 집주인이 소유한 건물 16채 100여 세대가 보증금 170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입주민 대부분은 한 50대 여성에게 집을 소개받았습니다. 자신을 부동산 사장이라고 소개한 이 여성은 자신이 집주인의 친척이라고 하면서 보증금 반환의 문제가 없다고 계속 말해왔던 건데요. 그런데 이미 건물은 공동담보대출, 즉 쪼개기 대출로 40억 원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세대를 쪼개 대출을 받기 때문에 세입자는 이 전체 대출 규모를 확인하기 어렵다라는 점을 노린 겁니다. 네. 이 와중에 집을 소개했던 50대 여성의 정체도 드러났습니다. 알고 보니 중개 자격이 없는 중개 보조원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경찰은 집주인 부부와 중개 보조원에 대해 사기 혐의로 수사를 현재 벌이고 있습니다. 대규모 전세 사기가 사회 문제가 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이 불안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죠. 지난해 6월에 전세 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뒤에도 인천, 대전 등에서 전세 사기가 계속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피해 구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은 13,000명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경매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았거나 협의 중인 사람은 199명뿐입니다. 전세 사기의 공포가 가라앉지 않으면서 보증금을 뗄 우려가 있는 전세보다 그래서 월세로 수요가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월세의 관리비까지 더하면 월 평균 주거비가 100만 원을 넘어서는데요. 지금 서울의 소형 빌라와 오피스텔 월세가 치솟으면서 청년과 서민층의 주거난이 더 심화되고 있고 여기에다가 고금리, 고물가의 주거비 부담까지 가중되면서 청년들의 생활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 관광객들이 북한을 찾았는데 그 후기가 화제가 되고 있어요.
9일입니다. 러시아 관광객 97명은 고려항공 여객기를 타고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평양 김일성 광장, 원산 마식령 스키장 리조트 등을 둘러본 뒤 12일 러시아로 돌아간 일정인데요. 한 4일간 여행을 했고 비용은 1인당 750달러, 약 100만 원입니다. 혼자 다닐 수 있는 자유여행은 아니고 관광객은 러시아어를 구사하는 가이드와 항상 동행을 해야 했습니다. 러시아 여행 블로거 일리아는 북한 측의 직업을 상점 아르바이트생이라고 속였을 정도로 불안함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북한 방문을 선택한 이유는 말로만 전해 듣던 옛 소련과 북한의 모습을 비교해보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CNN 인터뷰에서는 북한을 보면 소련 시절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이렇게 살았을 것이라는 점을 알게 돼서 과거로 순간 이동한 것 같고 도시에 광고가 없고 전시된 것이라곤 당 슬로건뿐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관광객 중 한 명인 레나 비치코바도 이번 관광에 걱정이 앞섰었는데 은둔의 왕국으로 통하는 북한을 여행할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라고 해요. 군인이나 제복을 입은 사람, 건설 중인 건물은 찍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고 신문이나 잡지를 접을 때 북한 지도자의 사진이 구겨지도록 하면은 안 됐었다라고 전달받았습니다. 러시아 관객이 97명 뿐이었는데도요. 어린이 약 200명이 1시간 동안 이들 앞에서 공연을 펼쳤고요. 이들이 느꼈던 거는 우리는 그들이 북한에 대해 특정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노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관광 사실 작년 9월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 후속 조치입니다. 연해주 대표단과 북한 당국 간 체결한 협정에 따른 건데요. 러시아는 내달에도 북한에 2차, 3차 단체 관광객을 보낼 계획이고요. 양극 간의 국제관계의 발전 앞으로 어떤 모습들을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네, 하프타임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일터에서 억울한 일은 없어야겠죠.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노동법 이야기,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최근에 전체 취업자 가운데서 70세 이상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었다는 통계가 나왔는데요. 네. 이게 통계청에서 조사했는데 70대 이상 고용률이 24.5%, 결국에 4명 중 1명이 수입을 목적으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고용노동부도 발표한 게 있는데요. 구직자 5명 가운데 1명이 60대 이상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뭐 이게 나타난 이유가 사실 정년이 지난 60대 이상인 경우에 1년 단위 계약이 많이 체결되니까 구직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걸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1년마다 계약이 갱신된다. 심지어는 1년보다 적게 되는 경우들이 더 많겠죠. 네. 그래서 이 취업자들의 노동 환경이 불안정하다. 결국에는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뭐 취업 중이시거나 아니면 취업 준비하시는 고령자 분들에 대한 노동에 대한 지식을 좀 전달해 드릴까 합니다. 네. 실제로 뭐 우리 주변을 보면 정년 퇴임을 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이게 뭐 자발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네. 이 통계청 조사 지난해 5월에 경제활동인구 조사 진행하면서 그 고령층에 대한 부가 조사를 진행한 게 있는데요. 65세에서 79세 중에 근로를 희망하는 사람의 비율이 전체 55.7%였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 그러면 계속 일하고 싶은 이유를 물어봤더니만 결국에는 생활비에 보탬이 되어서 돈이 필요해서라는 응답이 52.2%였습니다. 네. 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노후 월 최소 생활비가 1인당 124만 원. 예, 적정 수준 생활비는 177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네. 근데 실제로 65세가 넘어야지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월 평균 수령액이 62만 원에 불과해요. 그래서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받쳐주지 않으면 결국에는 경제 생활 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코너에서는 정년 퇴직 이후에도 일을 하는 이 고령자들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부당한 일을 당했다면 문자 보내주세요. 김효신 노무사가 해결책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그렇다면 정년퇴직 이후에 취업을 한 고령층들은 주로 어디서 일을 하고 있나요? 사실 뭐 이것 조사 결과 바라보면 되게 안타까운 점들이 많은데요. 네. 결국에는 우리 젊은 세대들 그러니까 중년 세대들까지 조금 더 하기 싫어하는 소위 말하는 뭐 3D 업종 힘들고 뭐 더럽고 위험하기까지 한 업종에 기피를 하면서 결국에는 그 고령층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일하는 고령층들이 자신들이 젊은 시절에 일해왔던 것과는 무관하게 여성의 경우에는 뭐 요양보호사 쪽 아니면 미화 쪽, 네.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경비원, 주차관리원, 운수업에 많이 종사하시게 되는데요. 이것도 결국에는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단순 노무 종사직에 하시는 분들이 42.1%가 가장 많았고, 네. 그 다음에는 뭐 농림업 종사자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네. 버스 첫 차를 타고 일터로 향하는 분들 대부분은 경비 혹은 청소 노동자들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의 근무 환경은 어떤가요? 열악합니다. 사실 뭐 경비원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비만 하시는 게 아니죠. 막 네. 택배 분류도 하시고 뭐 이것저것 다 하시게 됩니다. 특히 또 다른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화직에 많이 종사하시게 되는데요. 이분들은 굉장히 바쁘시죠. 왜냐하면 모든 일반 직장인들이 출근하시기 전에 먼저 출근해서 청소를 거의 완료해 놓는데요. 네. 되게 그 업무 범위가 광활하고 힘드시죠. 그래서 또 더더군다나 우리는 좀 집에서 쓰는 것보다 공용은 조금 더 거칠게 막 쓰시는 쓰죠. 막 네. 쓰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중노동에 시달립니다. 근데 그 중노동에 시달리면서 급여 수준이 괜찮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이 용역 업체들은 영세하고 원청에서는 그 단가를 올려주지 않고 결국에는 최저임금 수준에서 급여가 결정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최저임금 또 매년 오르잖아요. 근데 이 매년 오르는 것만큼 월급이 또 안 올라요. 영세업체가 그 관리업체가 영세하니까 휴게 시간을 더 부여하는 방법으로 임금의 인상을 최소화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경비직에 종사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근로기준법에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실제로도 그런가요? 법이 그래요. 이 경비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감시적 근로자라고 많이 하시는데요. 네. 이게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감시적이라고 하고요. 이 감시적 근로자 승인을 받으면 주 52시간제도 적용이 안 되고요. 휴게 시간도 적용이 안 되고 네. 심지어 연장 근로,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과 주휴 수당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다만 적용되는 게 단 두 가지인데 야간 네. 근로 가산 수당이랑 연차 휴가가 적용되는데요. 들어보시면 굉장히 열악하죠. 네. 그러니까요. 네.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듣던 것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놓여 계시네요. 근데 경비 노동자들도 일반 회사처럼 수습 기간을 3개월 두고 계약하는 사례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괜찮은 거예요? 사실 뭐 그 계약 자유 원칙상 뭐 수습 근로자 두는 거는 괜찮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문제는 뭐냐면 최저임금법에서는 1년 이상 계약을 정하고 3개월 수습 기간을 두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보다 10% 감액 적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이마저도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감액 적용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도 알게 모르게 감액 적용시키는 경우들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냥 우리가 뭐 봐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네.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청소나 경비 업무 해당되시는 분들 그다음에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표적인 직종이거든요. 그래서 수습 3개월을 두는 거는 괜찮죠. 괜찮은데 감액 적용해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보다. 네. 지금 감액 적용을 받고 있으면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최저임금 항상 최저임금보다는 이분들은 높게 받으셔야 돼요. 네. 또 청소나 경비 노동자들이 쉴 곳이 없다 이런 보도도 많이 맞습니다. 나오기도 했잖아요. 휴게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거나 쉴 네. 공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사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22년 8월 1일부터 상시 20인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하도록 법으로 정했어요. 더더군다나 10명 이상이고 뭐 청소나 뭐 그다음에 경비에 종사하시는 분이 2명 이상 있으면 무조건 휴게시설 설치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잘 안 지켜지고 있기도 하죠. 네. 그것도 그렇고 결국에는
시간에 못 쉬는 경우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업무가 과중하기 그쵸. 때문에. 근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현장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입증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무직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휴게 시간에 일했다는 거에 대한 어떻게 자기가 그 컴퓨터나 이런 거 이용해서 접속을 했다든지. 접속하는 이런 걸로 네. 해서 입증 자료를 어떻게든 마련하실 수 있는데요. 네. 현장직은 거의 어렵죠. 네, 그래서 더더군다나 우리 여기 용역업체들은 이런 거에 워낙 문제가 되니까 이 관리의 수준이 워낙 높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게시해놓고 휴게 시간 언제 하니까 반드시 쉬도록 하는 그 게시를 통해서 주지까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쉽지 않다. 결국엔 우리 모두가 도와드려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아간 사람 가운데 25%가 60대 이상 노동자였다고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단기간으로 채용되는 형태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기간제법에 의하면 2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준고령자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어요. 준고령자가 몇 세부터 적용되는지 아실까요? 뭐 60세 55세입니다. 55세요. 네. 그래서 55세부터 예외로 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미화 경비 같은 경우에는 단기 계약이 너무 성행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아지는 그런 거군요. 네. 만약에 계약 만료로 퇴사를 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원치 않는 상황 때문에 6개월 이상 일을 하지 못했다.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제 고용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실업급여 마지막 퇴사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도 중요하지만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네. 180일 이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사실 이 180일은 이 퇴사 전에 18개월 동안 다른 업체에서나 뭐 실업급여를 안 받는다 하면 통산한다. 그 합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합쳐서 180일 만들면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또 만 65세가 넘어서 취업을 했다고 하면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네. 네, 이런 경우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지금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이게 뭐 고령자분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기도 하는데요. 네. 특이한 점은 그 64세 때 전 직장에 취업하고 65세 이후에 퇴사했는데 하루라도 공백을 두지 않고 다른 직장에 바로 취업하시면 네. 요걸 단절로 보지 않아요. 네. 네, 그런데 하루 이상이 되면 단절로 보게 돼 있습니다. 또 청소나 경비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 인력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쉬면 뭐 같이 일하는 동료가 힘들어지는 게 뻔하니까 연차 휴가를 쓰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럴 때 수당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뭐 당연히 연차 휴가 사용하지 않았으면 연차 미사용 수당을 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네, 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요즘에는 포괄임금제라는 계약을 통해서 그 월 급여에 연차 수당이라는 걸 포함해 놓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연차 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나는 못 쓰는 거냐?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쓸 수 있는데 쓰게 되면 월급에 포함된 연차 수당은 그럼 월급이 더 공제되거든요. 적어지는 네, 것 맞습니다. 같은 그러니까 거죠. 결론적으로 네. 쓸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거죠. 안 되는 거죠. 이런 환경에 좀 놓여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퇴직금도 연봉에 혹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퇴직금 분할 약정은 사실 무효거든요. 그래서 네. 요거는 요즘에는 거의 퇴직금 분할 약정이나 연봉에 포함해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뭐 만약에 하더라도 네. 그냥 말씀하실 때는 연봉 5천에 뭐 퇴직금 포함하더라도 계약할 때는 분리해서 퇴직연금 확정 뭐 급여 기여형 퇴직연금 DC형 연금에 넣어주실 수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그냥 뭉뚱거려서 월 연봉에 퇴직금 포함되어 있다. 이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안 된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네.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근무 시간, 그러니까 근무 기간을 좀 1년 미만으로 잡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으로 법을 피해가는 사례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계약들 문제가 없는 거예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계약 기간은 당사자 간의 그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여서 네, 어떻게 법으로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네. 더군다나 우리 만 55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법에 의해서 2년 초과해서 계속 고용하게 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돼서 괜찮은데 이 고령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적용되지 않으니까 더 예외라고 불리합니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19년도에 뭐 전국 아파트 경비 노동자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1년 단위 근로계약이 63.7%로 가장 많았고요. 6개월 이하 계약은 30.4%에 그쳤다고 하는데요. 근데 지난해 경기도에서 뭐 또 조사한 바에 따르면 6개월 이하 계약이 68%로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1년 이상 계약을 계속 맺도록 이제 권고는 하고 있지만 권고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서 네, 이것도 뭐 실효성이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고령자들이 일터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관련 고민 갖고 계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김효신 노무사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코린 베일리의 Put Your Records On. 코린 베일리의 Put Your Records On 함께 들어봤습니다. 노래 나가는 사이에 또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어요. 2247님, 계약직으로 작년 8월 입사한 67년생입니다. 저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하셨어요. 이건 법정휴가와 약정휴가의 개념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네. 법에서 정해놓은 게 대표적인 게 연차휴가가 되겠고요. 네. 뭐 출산휴가가 정도 되겠고요. 그다음에 약정휴가, 회사에서 정해놓는 것들이 대표적인 게 병가나 경조사 휴가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정휴가는 결국에는 정해놓냐 안 놓느냐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회사에서 승인을 해주거나 뭔가 정해져 있다고 하면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제도가 없다면은 결국에는 요청해서 허락을 안 해준다고 하면 못 받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3240님, 저는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있는 5년차 6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작년까지는 1년에 15일의 휴가가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매달 만근 후 하루 휴가가 주어집니다. 법이 바뀐 건가요? 하셨어요. 회사의 정책이 바뀌신 것 같아요. 아, 이 정책이 그런데 네. 잘 된 건 아니라고 판단되는데요. 네. 사실 1년 단위 계약으로 하니까 입사 1년 미만으로 취급하여서 그 입사 1년 미만의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월 만근하며 1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네. 최대 11일의 휴가가 부여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계속해서 1년 단위로 재계약해서 계속 근로가 이어지고 있는 듯해요. 그러면 연차 휴가로 돌아오면 결국에는 계속 근무하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1년 이상 되면 15일 가산휴가 1일 더해서 16일에 네. 적용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1년 단위 계약에 있어서 공백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만약에 나는 365일 단위로 계속 갱신을 해왔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1년에 15일 휴가를 청구하실 수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공백이 없으셨으면 요구를 하실 수 그렇죠. 있는 거예요? 요구해 주셔서 적용해 주셔야 돼요. 네. 네. 6807님, 휴게 시간 없이 12시간 경비 업무를 할 경우 초과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하셨어요. 예, 감시적 근로자 승인을 회사가 받았는지에 따라서 달려 있어요. 왜냐하면 승인이 없었다고 하면 12시간, 그러니까 여기가 5인 이상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하면 네. 법정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당연히 연장 근로기 때문에 가산수당이 지급돼야 되고 네. 휴게에 대한 4시간 근로에 30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가 당연히 적용돼야 되니까 법위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감시적 근로자 승인을 받았다고 하면요, 휴게가 적용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연장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이 지급 의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2시간의 급여가 산정된 게, 네. 예, 그러니까 시간급 곱하기 뭐 12시간 급여 하든가 아니면 급여 나누기 우리 12시간에서 월 평균 유급 인정 일수 해서 나눈 값이 네. 최저임금 위반만 안 되면 법 위반이 아니거든요. 네, 그 계약서를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어요. 네. 네. 9325님, 수습 3개월간 감액 적용이 계약에 있었고 이에 사인을 했다면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지 않았다고 하면 네. 적용이 되는 게 맞는데요. 대신에 이게 있어요. 1년 이상 계약을 정하셨고 네. 수습 3개월을 두었으면서 최저임금에 10% 감액 적용이 됐다면 그거는 사인하셨으니까 동의했던 거니까 바로 적용이 되는데요. 여기서 1년 이상 계약을 정하지 않고 한 뭐 9개월만 정하고 수습 3개월 뒀으면서 그 감액 적용 시켰다는 거는 적용이 될 수 없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수습 3개월간 감액 적용된 금액이 네. 최저임금보다 높으면 법 위반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제재하고 있는 게 네. 최저임금보다 낮게 주는 경우만 제재하고 있거든요. 그게 네. 1년 이상 계약을 정하고 수습 3개월을 둔 경우, 그다음에 단순 노무직이 아닌 경우거든요. 네. 뭐 이런 거예요. 뭐 연봉 한 4천만 원 되고 월 급여가 뭐 320만 원 정도 된다. 그런데 이분은 뭐 주 40시간 일하고 수습에서 70%만 적용한다. 네, 그러면은 최저임금보다 더 넘으시죠. 그렇죠. 네, 이거는 감액 적용했지만 법을 위반하는 아.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학
과학 아직도 어렵게만 느끼시나요? 일상생활의 모든 것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드리겠습니다. 한낮의 과학실 이독실 과학 커뮤니케이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화성인을 모집하고 있다는 아주 흥미로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네, 안 그래도 기사를 보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정확히 말하면 최종적으로 4명을 선발을 해서 화성에 가는 건 아니고요. 모의 거주지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마스 듄 알파라고 하는 시설에 들어가서 1년 동안 고립된 채 생활을 하는 실험을 하는 겁니다. 네. 거기 참가자를 모집을 하는 건데 이 모의 화성 거주지는 화성이랑 유사하게 만들어놨어요. 거기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면적 자체는 158제곱미터니까 15m, 10m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방에 있는 거고 그 안에 네. 개인 숙소도 있고 작업장, 의료시설, 라운지, 조리실, 식품 재배 공간 당연히 뭔가 재배를 해봐야 되니까요. 감자도 만들어야겠죠. 네. 그 서식지를 뭐로 만들었냐면 3D 프린터로 만들었다고 해요. 이게 흥미롭기도 한데 네. 실제 화성에 가면 우리가 어떻게 건물을 지을 거냐 생각을 한번 해봤을 때는 모든 공사 자재를 우리가 가져갈 수 없잖아요. 시멘트를 가져갈 수 없잖아요. 그렇네요. 벽돌을 가져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현지 자원을 재활용해야 돼요. 현지 자원을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ISRU라고 하는데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3D 프린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종류의 자재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거기서도 그렇게 할 거니까 지구에서부터 그런 환경에서 한번 적응해보자라고 해서 그렇게 1년 동안 살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에서 마치 화성에 있는 것처럼 실험을 한다는 게 굉장히 신기한데요. 참가자들이 어떤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이번 프로젝트는 총 3팀이에요. 3팀 중에서 이번이 2번째 팀인 겁니다. 이미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팀이 있는 거고요. 네. 내년 봄에 시작될 예정인 거고 4명의 대원이 화성에 있는 것 같은 환경에서 그 상황을 겪어보게 하는 거예요. 이런 프로젝트 이번엔 처음이 아니고 이전부터 있어 왔는데 네. 일단 이번의 경우에는 제한된 자원이 당연히 제한돼 있겠죠. 그리고 갑자기 장비가 고장 날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도 일부러 주는 거예요. 어떻게 대처하는지 지구에서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네. 그런 스트레스 상황들을 주기도 하고 통신 지연이 있는데 화성 굉장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와이파이 터지나요? 사람들이 장난처럼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네. 인터넷이 되거나 아니면 그 지구와 교신한다고 하더라도 꽤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안녕 하고 말한 다음에 대답이 오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이런 통신 지연을 포함한 여러 가지 스트레스 요인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걸 다 포함해서 이런 상황들을 주어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 그리고 건강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심리적으로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런 걸 미리 확인을 해야지만 대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4명의 대원들이 우주 유형을 좀 시뮬레이션을 하기도 하고 실제는 지구에서 하는 거지만 로봇을 작동하는 것도 해보고 기지 관리도 해봐야겠죠. 1년 동안 제가 가면 이제 기지가 점점 더러워질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운동도 하고 식품 재배까지도 직접 한번 해보는 거고요. 일단 모집하는 분들은 30살에서 55살까지 비흡연자여야 되고요. 영어에 능숙한 건강하고 의욕적인 미국 시민 아니면 영주권자만 가능합니다. 우린 벌써 탈락이네요. 벌써 탈락입니다. 급여도 흥미로운데 꽤 높을 거로 보여요. 항상 지금까지 보상이 많았어요. 네. 그런데 공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선발하는 과정에서 알려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번이 2번째 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앞서 첫 번째 팀이 이미 작년 6월 25일에 임무를 시작한 상황이고요. 지금도 임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 6일에 임무가 완료될 예정인데 벌써 시작한 지 250일 정도 돼가는 것 같아요. 거의 다 돼가기 때문에 그분들은 지금까지 이제 고립된 상황에서 생활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나사가 이런 실험을 통해서 결국에는 장기 탐사 임무를 해야 될 텐데 이때 화성에 거주하는 대원의 건강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나사도 몰라요.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하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한 실험이 많이 진행됐던 모양이에요. 네, 이런 실험들을 아날로그 미션이라고 해요. 사실 모든 실험을 다 우주에 가서 하면 좋긴 하겠죠. 그런데 시간, 비용, 인력 문제가 너무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시도하기 전에 지구에서 먼저 테스트를 하는 건데 단순히 신기술을 한번 해보고 로봇 장비하는 거, 뭐 기지, 통신, 인프라 이런 테스트들은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고립된 상태에서 심리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또 제한된 식단 이게 중요해요. 매일 똑같은 건 아니지만
1년을 먹다 보면 그게 그 나물의 그 밥, 말 그대로 그 나물의 그 밥이 됩니다. 비슷한 걸 계속 먹게 되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심지어 그 나물이라고 했지만 나물을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의 신체 변화와 심리 변화, 우울증이 실제로 생긴단 말이죠. 네.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거고요. 이 실험 자체가 최초가 아닌데 여러 번의 아날로그 미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시행되고 있고요. 예를 들면 북극에서도 일어났었고 사막에서도 하고 하와이 같은 데서도 하와이 너무 좋겠다 싶겠지만 화성이랑 비슷한 환경에서 사는 겁니다. 2011년에 러시아는요. 500일 넘게 고립 실험을 하게 됐어요. 500일이 넘는 건 정말 긴 시간인 거잖아요. 네. 또 나사가 2013년부터 하와이의 모이 화성 기지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고립 실험을 했는데요. 마지막 실험이 6차가 있었는데 그때 한국인이 우리나라 분이 탐사대장으로 예정이 됐었어요. 네. 근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거는 나사의 문제입니다. 그 기지의 문제인데 대원 한 분이 부상을 당하게 되고 그다음에 다시 시작하지 못하게 하차하는 분이 또 생겼어요. 그래서 아쉽게도 임무가 취소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좀 박수할 만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이 하와이 고립 실험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봤던 건 뭐냐면 4개월에서 시작해서 이제 8개월로 늘려간 겁니다. 그러면서 장기간의 고립이 가져오는 사회적인 그리고 심리적인 상태를 평가를 하는 겁니다. 한 4개월, 6개월, 8개월, 1년 같이 있다 보면 그냥 싸워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정신력이 강한 사람도 필요하겠지만 이걸 그냥 정신력으로 버텨라라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거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한된 식단을 장기간 먹을 때 기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사실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1년 동안 그런 걸 먹여본 적이 없잖아요. 그럴 일이 없죠. 그렇죠. 영화 지구에선. 올드보이 같은 걸 보면은 그 군만두만 몇 년째 먹고 있긴 합니다만 그때 이제 사람이 많이 바뀔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구에서는 사실 상상조차 못하고 생각조차 못했던 이런 제한 조건들이 우주에 있기 때문에 장기간의 우주 탐사 환경에서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체크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지구에서 모의 실험을 하는 건 우주 공간에서의 여러 위험성들 때문일 텐데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위험성들이 있을까요? 사실 우주는 굉장히 사람에게 친화적인 공간은 아니잖아요. 근데 보통 5가지 범주로 나눠봅니다. 이걸 한번 들어보시면 이제 흥미로우면서도 그렇겠구나라고 좀 생각하실 수가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우주 방사선, 그리고 고립의 문제, 세 번째는 물자의 제한, 그 네 번째는 중력이 지구와 다른 거, 다섯 번째가 폐쇄적 환경 이렇게 5가지를 갖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일단 지구는 자기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N극과 S극으로 우리가 나침반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지구 자기장 때문인데 자기장과 대기가 있어서 우주에서 날아온 태양에서 굉장히 많은 방사선이 날아와요. 이걸 대부분 막아줍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그 어머니 지구 안에 되게 살고 있는 거죠. 우주 공간은 그렇지 못하다는 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주 공간에선 그래서 방사선 노출이 되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암 발생률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 차폐복을 항상 입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들 또 고립 문제도 심각한데요. 마음이 아무리 잘 맞아도 우리가 다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1년 넘는 시간을 제한된 물자로 살다 보면 행동 문제가 나타나기 쉽다는 거고요. 물자의 제한은 지구랑 멀리 떨어져서 나타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필요한 게 있어도 얻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그러니까요. 지구와 통신할 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직접 해결하고 자급자족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건데 정말 꼭 필요한 게 있으면 예를 들면 화성에 있다. 로켓 배송으로 오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로켓 배송이 아니고 진짜 로켓을 통한 배송인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한 7개월 이상 걸리게 되기 때문에 매우 오래 걸리는 여정이 될 거고요. 네. 중력 변화는 지구의 정상 중력보다 보통 중력이 낮거나 없어요. 달도 굉장히 적고 화성도 적어요. 네. 아예 무중력 상태일 수도 있고요. 여기서 오래 살게 되면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일단 가장 유명하고 오래전부터 보고된 건 뭐냐면 골밀도가 떨어져요. 우리가 여기 있으면서 계속 중력에 저항하고 살잖아요. 네. 그것 자체가 계속적인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자극을 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골밀도도 튼튼하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관절도 튼튼해지고 이런 것들이 근육도 있거든요. 근데 중력에 저항할 필요가 없으니까 금손실, 근육이 쉽게 빠지게 되겠죠. 그렇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문제까지도 저항을 좀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떤 영화들을 보면요. 나중에 귀환을 하고 난 다음에 못 일어납니다. 처음에는요.
그 다리 살이 빠져 있는 거예요. 다리 근육들이. 그런데 이젠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기적으로 매일매일 운동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건강에 문제가 있더라라는 거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폐쇄된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물리적으로 정말 물리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폐쇄적 환경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방 안에서 1년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아무리 잘 청소를 해도 세균 번식 같은 것들이 더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한된 상황 안에서 살고 있는 세균들이 변이도 잘 일으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구와 좀 다른 느낌의 다른 종류의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장기간 우주에 거주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로 우리가 거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뭐 경험은 해본 적은 없지만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이렇게 자가격리하면서 방에서 좀 고립돼 본 경험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도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고립되는 상황에 놓이면 적응하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건데요. 네. 흥미로운 사실은 최초의 고립 실험이 1960년대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뭐 나사나 우주에서 우주 탐사를 위해서 한 건 아니고 프랑스의 동굴학자가 처음 한번 해봤습니다. 네. 알프스에 있는 130m 깊이의 동굴에 들어가서 2달 동안 그러니까 햇빛을 보지 못하는 거죠. 자기 변화를 계속 보는 거죠. 기록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인간에게 생체 주기가 있는 걸 알아내게 돼요. 이게 굉장히 신기한 것 중에 하나인데 바깥의 태양을 보고 해가 떠야지만 우리가 낮은 걸 인지하는 게 아니고요. 2달 내내 바깥을 보지 못하고 빛을 못 보고 있어요. 그런데도 적당히 어느 정도 되면 잠이 깨고 자고 이러면서 기록을 하고 나니까 적당히 24시간 정도가 되더라는 겁니다. 네. 실제로는 24시간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생체 시계가 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또 이런 실험을 한 번 한 게 아니잖아요. 반복하면서 장기간 고립되면 이제 생체 주기가 좀씩 길어져요. 24시간이 아니라 사실 하루 정도 지난 것 같아 24시간 지난 것 같아라고 느꼈는데 알고 보니 실제는 30시간이 지나기도 하고 40시간이 지나기도 한 것처럼 느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울감이 온다는 것도 이때 처음 알아낸 거예요. 오래 고립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구나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화성은 또 다른 태양계 행성들과 비교하면 지구와 가장 비슷한 조건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다면 뭐 용기는 안 나지만 뭐 한번 시도해봐도 될 것 같기도 한데 네. 화성이 대체 얼마나 멀길래 이런 실험을 하는 걸까요? 지구와 화성의 거리는 사실 고정돼 있지는 않고 계속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태양을 가운데 두고 아예 저 멀리 떨어질 수도 있어요. 저 건너편에 혹은 지구랑 가까워질 수도 있는데 그래서 거리가 가까울 때 기준으로는 6천만 킬로미터보다 가까워지는 거고요. 네. 멀어지게 되면 4억 킬로미터니까 사실 감은 잘 안 와요.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지만 6천만과 4억 킬로미터라고 하면 거의 뭐 8배 가까이 차이가 나니까 굉장히 네. 많은 차이가 난다는 거죠. 빛의 속도로도 가장 가까울 때 기준으로 또 3분이 걸립니다. 멀리 떨어지면 22분이나 걸려요. 그 먼 달 우리가 굉장히 멀잖아요. 빛이 왕복하는데 3초도 안 걸리거든요. 그런데 화성까지는 아무리 가까워도 3분 동안 그럼 내가 안녕하세요 하면 3분 있다가 지구에 들리고 지구에서 네 안녕하세요 하면 또 3분 있다 들리고 와. 가장 가까워도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화성 탐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미국도 그렇고 사실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구의 다른 행성 중에서 달 말고요. 다른 위성이니까요. 행성 중에서 기지를 만들기에 가장 용이한 행성이 화성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화성이 아니면 금성을 가야 되는 건데 금성은 표면 온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밝고 예쁘지만 어느 정도냐면 금성의 대기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나비 액체 상태로 녹아 있을 정도로 굉장히 뜨겁습니다. 여긴 적응이 굉장히 어렵겠죠. 네. 근데 화성까지 사람이 가게 될 때도요. 바로 최단 코스로 못 가게 되고 최단 코스로 가면 제일 좋겠지만 네. 제한된 연료와 지구에서 가져갈 수 있는 자원의 양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럼 좀 더 걸리더라도 최적의 코스를 따라가는 게 좋겠죠. 항상 우리는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는 화성까지 7개월이면 갈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길지가 않죠. 1년이 안 되니까. 네. 실제로는 유인 탐사선이 간다면 여러 장비를 싣고 최선의 경로로 가기 위해서 한 2, 3년 정도는 걸릴 거로 봐요. 편도입니다. 그러면 기지를 건설하자마자 이제 향수병 걸려서 지구로 돌아오고 싶어 한다 하더라도 최소 5, 6년은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구에서 고립 실험을 하게 되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유사한 상황에 대한 실험이지만 무슨 생각이 있냐면 너무 내가 힘들면 문 열고 나가면 돼.
너무 힘들면 밖에서 도와줄 그렇죠. 거야. 그렇죠? 여기는 화성처럼 만들어놨지만 사실은 지구니까. 그렇죠. 이게 심리적인 안정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 느껴지는 공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실 쉬운 선택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8805님이 참가자들은 돈을 받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아까 돈 준다고 했잖아요. 네, 그 비용을 얼마를 주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그래도 꽤 많이 두둑하게 준다고. 그럴 거로 보입니다. 그래도 쉽지 않을 것 같네요. 그럼요. 네. 또 진짜 화성을 가는 일은 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럼요. 실제로 우주에서 가장 오래 버틴 사람은 누구였어요? 90년대 중반에 러시아 우주 비행사 발레리 폴리아코프가 있는데 네. 이분은 단일 미션이 한 번 나가서 돌아오지 않은 상태로 437일을 미르 우주 정거장에 있었어요. 네. 여러 번 우주에 나가게 되면 이제 한 번 뭐 예를 들면 열흘 가고 그다음 100일 가고 이렇게 하면 110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누적 체류 기간이 더 긴 사람도 있긴 한데 지금까지 기록은 878일입니다. 누적 기록으로요. 네. 지금 국제 우주 정거장에 있는 러시아 우주 비행사 올레그 코노넨코가 있는데 이분은 올 9월에 귀환할 거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누적 1000일을 달성할 거로 보입니다. 제 계속 신기록을 갱신 중인 건데 네. 여전히 한 번 가서 단일 미션으로는 여전히 발레리 폴리아코프가 1위인 겁니다. 근데 미국인 중에 최장 기록이 371일인 프랭크 루비오가 있는데 이게 흥미로운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이분은 원래 6개월짜리 미션으로 나간 거예요. 그런데 타고 올라갔던 우주선을 타고 귀환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 우주선이 무언가에 부딪혀갖고 냉각수가 샌 겁니다. 위험하게 된 거죠. 이거 못 타고 갑니다. 그럼 이제 다른 우주선을 보내줘서 타야 되잖아요. 네. 그게 우리가 버스가 한 번 지나가면 1시간 뭐 하루에 한 번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는 6개월에 한 번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분이 다시 귀환할 수 있는 우주선에 올 때까지 6개월이 연장이 돼서 무사히 돌아왔고 되게 뭐 건강하게 돌아왔어요. 근데 인터뷰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부터 1년 지나야 되는 걸 알고 있었으면 난 가족 생각하면 못 갔을 거다. 그런데 상황이 닥치니까 네. 그래도 이제 그 안에서 잘 대비를 하고 있었었던 거죠. 이쯤에서 제가 전진희 아나운서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1년 걸린다라고 하는 거랑 360일 걸린다고 하는 거랑 들었을 때 숨이 턱 막히는 거 뭐가 더 숨 막히세요? 저는 1년이요. 1년이 더? 네. 360일보다? 더 긴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아, 이거 굉장히 5일도 논리적. 길잖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인데 이제 심리적으로는 좀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네. 이게 흥미로운데 이런 얘기 들어보시죠. 감기 걸렸을 때 약 먹으면 2주 걸리는데 안 먹으면 보름 걸린다. 낫는 데까지. 네. 근데 2주랑 보름은 거의 뭐 같은 거잖아요. 14일, 15일 같은 네. 건데 숫자에 따라서 같은 기간을 다르게 느껴요. 그래서 어떤 연구들을 보면요. 365일입니다. 12개월입니다. 1년입니다. 다 같은 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 다른 길이로 인식을 해요. 머리로는 알아요. 같은 걸 알아요. 하지만 느껴지는 것들이 있죠. 이 부분은 다르게 인식한다는 거고 아마 제가 볼 때는 1년을 더 크게 인식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단위 효과라고 해서 더 큰 단위잖아요. 연 단위잖아요. 네. 그걸 더 크게 보이시는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느껴지시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오랫동안 고립됐던 분들이 하는 공통적인 말이 있는데 어떻게 버틸 수 있었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 의미가 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여야 된대요. 내가 왜 여기 와 있지라고 한다든가 만약에 이랬었다면 어땠을까? 내가 저랬으면 어땠을까라고 과거를 좀 후회하거나 다시 반추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다른 상황을 가정하게 되면 너무 견디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네. 때로는 그런 것들 좀 끊어버리고 네.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고 내가 여기 있는 거야. 나 여기서 못 나가는 거야. 그렇다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좀 프론티어 개척자 정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드는데 철학자 라이프니츠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사는 세계가 있을 수 있는 세계 중에 최선의 세계다. 사실 요 이야기를 하고 리스본 대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서양의 철학자들이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게 됐지만 저는 이 말이 주는 게 있다고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있을 수 있는 세계 중에 최선의 세계다라고 현실을 받아들여야지만 네. 이게 모든 면에서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세상을 바꿔나가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굉장히 멋진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왜 그냥
통장에 찍힐 공들을 이렇게 머릿속으로 상상하면 네. 하루하루를 화성에서도 즐겁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그거는 네. 좀 분위기상 말씀을 안 드렸는데 버틸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네. 나가고 나서의 보상 생각하는 것도 그쵸?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 네. 있을 것 같았어요. 맞습니다. 네, 원론적인 질문이 좀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왜 화성인 걸까요? 화성에 기지를 짓고 지구처럼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는 게 실제로 가능하긴 한 거예요? 가능하긴 합니다. 그런데 하려니 이랑 별개로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화성의 환경이 어떠한지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있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음에 한번 알아보면 흥미로울 것 같긴 한데 네.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래 할 수 있으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류가요. 타고난 모험가들이자 개척자라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 DNA가 그런데 지금 이불 밖이 위험하니까 저도 이불 속에 있고 싶은데 어렸을 때 생각하면요. 매일 아침마다 무슨 일이 있을지 너무 두근거려서 아침에 벌떡 일어나져요. 네. 그게 어쩌면 인류가 가진 속성일 수도 있습니다. 네, 한나절 과학실 이독실 과학 커뮤니케이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